북한은 지금 95년, 6년도 이때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13살, 14살이에요. 아주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6, 7살처럼 보여요.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이 못 먹어갖고. 여러분들 북한 군인 키가 157cm예요. 평균 키가 157, 요만해. 못 먹어서. 정말로 북한은 정말로 고통의 땅이에요. 뭐 때문에? 산에 나무를 잘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나라예요. 자, 산에 나무 많죠? 애 착하죠? 물건 잘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27%밖에 안 됩니다. 식량 자급률이. 쌀을 제외하면요, 식량 자급률은요 5%밖에 안 돼요. 쌀은 우리나라가 100%예요. 쌀은 100%인데 다른 거는 다 수입합니다. 소고기, 여러분들 밀 자급률이 우리나라가 0.1%예요. 0.1%. 그 다음 옥수수 자급률이 0.3%. 콩이 원래 5%였는데 막 웰빙 한다고 막 한 3년 전부터 콩 좋다고 막 난리를 쳐갖고 이제 한 10% 정도 올라갔어요. 소고기가 자급률이 여러분들 20%밖에 안 됩니다. 밀로 만들어 먹는 게 뭐가 있죠? 빵, 국수, 짜장, 짬뽕, 라면, 과자.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과자는 밀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99% 다 수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호주나 미국에서 밀을 수입을 하는데, 미국에서 밀 수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미국 아이들이요 정말로 치사한 아이들이에요. 수출하는 거랑 자국민이 먹는 거랑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건 어떻게 밀에 농약을 엄청나게 뿌려요. 비행기로 뿌려요. 심하게는 비행사가 그 농약에 취해서 어떻게 기절해갖고 추락까지 해요. 그렇게 비행기로 뿌려요. 밀밭에다가 엄청나게 농약을 뿌려요. 농약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스턴항으로 밀을 다 모읍니다. 북동부가 밀 곡창 지역이거든요. 보스턴항으로 다 모아요. 보스턴항에서 우리나라로 밀을 수출해서 보내는데 어딜 지나냐면 적도를 지나와. 파나마, 운하. 적도가 온도가 몇 도 올라가요? 40도에서 50도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밀이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니까 뭘 뿌려요? 배에다가 방부제를 절거요. 방부제를 절구는 거예요. 농약 뿌리지, 방부제 절구지. 그래갖고 부산항에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는데 껍데기를 깐다 그러죠. 이걸 유식한 말로 도종한다 그러는데, 도종은 못 알아듣겠죠. 껍데기를 까. 껍데기를 까는데, 이 까는데 밀 색깔이 거무튀틱한 색깔이죠. 근데 우리 밀가루는 어때요? 이게 또 비정상인 거예요. 표백제 집어넣는 거예요. 표백제. 그래갖고 빵집에 배달을 해갖고 빵을 구워내는데 무슨 빵가게에서 각 구워낸 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빵은 하나도 없어요. 2년 만에 구워낸 빵밖에 없는 거예요. 각 구워낸 빵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라면 만들어 먹이고 빵 만들어 먹이고 짜장 만들어 먹이고 짬뽕 만들어 먹으니까 애들이 아토피가 생기고 천식이 생기고 각종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 원료 자체가 상해 있는데. 그 제주도로 전라도로 귀향한 분이 유명한 그 글을 썼어요.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 가서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에 구데기 없애는 최고 좋은 방법은 뭐냐? 밀가루 딱 뿌리면 싹 없어진대요. 밀가루 뿌리면. 여러분들 밀가루에 바구미 생긴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바구미 생기지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밀가루예요. 화학 덩어리지. 이 에너지 위기, 석유, 이 위기에 따라오는 거는 식량 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농사 옛날에는 다 손으로 졌지만 지금은 다 뭘로 짓죠? 다 기계로 져요. 그거 뭘로 써요? 석유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석유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도 따라 올라가느냐면 식량값도 따라 올라가요. 올해 여러분들 식량이 폭등을 했죠. 여러분들 태국산 쌀이 한 가마에 원래 한 3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올 봄에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7만 5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불과 3개월 만에 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쌀값, 뭐 밀값, 콩값 배로 뛰는 거는 시간 문제, 시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라고 그러잖아요.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입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갖고 무인도에 이 옷 입고 갔다. 그럼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 옷 입고 살아야죠. 살 수도 있고. 자는 건 내가 산에서 길 잃어버려도 낙엽에 들어가서 자면 돼요. 근데 먹는 거는요,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먹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의식주라고 안 그럽니다. 식주의라고 그래요. 거꾸로 말을 바꿔요. 바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지구에는 지금 30억 명이 하루에 1달러로 삽니다. 30억 명이 하루에 1달러. 여러분들은 하루에 1,000원 갖고 사세요? 안 사세요? 못 살죠? 여러분들은 10,000원, 20,000원 갖고 사실 거예요. 뭐 30,000원, 40,000원 갖고 살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감사하지 못하는 게 큰 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전부 다 녹차, 커피 막 다 먹잖아. 얼마나 감사해. 예? 이게 굶어 죽는 나라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IT라는 나라 그 굶어 죽는 거 보셨죠? IT라는 나라는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흙을 개갖고 거기다 바다를 넣고 그걸 구워서 먹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또 굶어 죽는 나라가 또 하나 있죠. 북한이에요. 북한은 우리가 이게 개방이 안 돼서 그렇지 올해 엄청나게 굶어 죽고 있어요. 북한은 95년, 96년, 2001년 그리고 2008년 올해 대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지금 10만 명 정도가 지금 죽는다고 그래요. 지금 굶어서. 근데 얼마가 죽을지 몰라요. 왜 죽느냐? 작년에 북한에 500mm 정도 비가 왔어요. 500mm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500mm 비가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500mm 비가 왔는데 북한은 1년에 필요한 게 600만 톤이에요. 이거 넉넉하게 먹지 못해. 600만 톤. 근데 작년에 비가 와서 얼마를 쓸고 내려갔느냐? 200만 톤을 쓸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200만 톤이면 몇 명이 먹을 게 없느냐면 600만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600만 명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톤에 3명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1톤에. 그러니까 200만 톤이면은 몇 명이 먹을 게 없어? 600만 명이 작년에 먹을 게 쓸려 다 내려간 거예요. 홍수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200만 톤이 쓸려 내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이 올해는 절단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원자력 이제 완전히 다 개방했잖아요. 미국한테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북한이 먼저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다. 그 급한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을 지금 50만 톤 해준다 그래. 그래도 150만 톤이 부족합니다.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라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원해주면은 배로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한 달, 두 달 걸려. 다 굶어 죽어요. 지금이 보릿고개 아니에요. 제일 심한. 그러니까 우리가 판문점으로 바로 지원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북한도 못하고 우리나라도 못하고 참 안타깝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몽고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은 저렇게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럼 북한이 왜 굶어 죽느냐? 이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왜 굶어 죽느냐? 90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 북한에 식량 원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김일성의 최대 업적은 뭐냐면 인민들 배 안 굶기는 거예요. 김일성의 최대 업적은. 근데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 다급해진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면 산의 나무를 다 자릅니다. 산의 나무를 다 자르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옥수수 심고 콩을 심어요.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근데 그게 이제 대재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가 굉장히 쟁쟁한 나라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망했어요? 산의 나무를 다 잘라갖고 벌거숭이로 만들고 난 다음에 로마가 망합니다. 모든 나라는요,
산의 나무를 자르면 망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세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산에 나무가 없고 강에 물이 없고 사람은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산에 나무를 자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문명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요. 그만큼 나무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었어요. 일본으로 가면 어떻게 산이 완전히 울창했는데 우리나라만 오면은 비행기 타고 오면은 벌거숭이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벌거숭이 산을 우리는 30년 만에 다 한 거예요. 그럼 산에 나무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산에 가보면은 자, 산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산이 울창하기 때문에 뭐가 막 덮어져 있어요? 산에? 그렇지. 낙엽이 막 쌓여져 있어요. 뭐 심한 데는 제가 얼마 전에 산 하나를 갔는데 길을 잃어버려갖고 허리까지 낙엽이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 대개 한 50cm 정도는 산에 낙엽이 있단 말이야. 산에 50cm 정도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나무에는 나뭇잎이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200mm 산에서 하늘에서 빗님이 온다. 200mm가 빗님이 온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가 빗물을 흡수를 합니까? 낙엽이요. 여러분들 산에 가고 낙엽을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축축하죠? 그게 다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푸석푸석하고 막 한 낙엽이 하늘에서 빗님이 오면 이게 다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500mm 오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 500mm 와갖고 마을이 뜨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참 좋은 거죠. 자, 이 낙엽이 다 물을 먹어. 그 다음에 누가 물 먹어요? 뿌리가 물을. 이 뿌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솟은 만큼 땅 속으로 뿌리가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물을 먹고 어디다가 물을 보내주느냐 하면은 대수층이라는 데에 물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샘물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산에 살기 때문에 막 비가 하늘에서 빗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게 언덕이란 말이야. 언덕 중간에 물이 막 송송송송 새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다 물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그 펌프 그리고 생각나시죠? 마중물 버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10m밖에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10m만 파면 뭐가 다 나와? 물이 다 나와요. 참 좋은 거죠. 그래갖고 펌프 해갖고 물을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 이게 이제 뿌리가 다 먹었어. 그럼 이제 누가 먹어? 그렇지. 낙엽이 다 먹어요. 여러분들 저 느티나무 저 보이시죠? 저거를 펼쳐놓으면 저 정도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인데 저거를 여름에 이제 완전히 잎이 넓어졌을 때 펼치면 학교 운동장을 다 덮어요. 저 나무 하나가. 저건 내가 보니까 더 덮을 것 같아요. 2,000평 정도 됩니다. 저거 잎을 펼쳐놓으면. 그러면은 낙엽을 찢으면 거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여기에 물이 있고 낙엽에 물이 있고 대수층에 물이 있고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가물어서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흉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태풍이 한두 번 왔을 때 그때 조금 바람에 뭐 이렇게 쓰러진 거 외에는 못 들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 녹화 사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흉년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 산이 주는 경제적인 효과가 1년에 70조예요. 그러니까 700억 달러를 우리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산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산을 봐도, 나무를 봐도, 이제 산은 산이로 돼 옛날에 그 산이 아니어야 돼, 이제는. 예. 저 산이 있기 때문에 누가 사는 거야? 우리가 넉넉하게 사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저 산림 녹화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서울 근교에 산이 7개가 있어요. 남산, 도봉산, 그 다음에 수락산,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아차산,
불암산, 이렇게 7개 산이 있어요. 3개의 수도 가운데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도가 거의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몰라요. 뭐 빌딩이 많긴 하지만은 오늘 또 어제 그제 빈님이 오셔갖고 얼마나 깨끗한지 오는데, 여기 제가 이 북한산하고 도봉산 이렇게 앞쪽으로 왔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기가 막힌, 정말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데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로마 테베레 강이라고 있어요. 로마 한가운데 흐르는 강.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저 뒤에 수녀님 계신 데부터 요 정도밖에 안 흘러요. 강 넓이가. 세느강 아무리 넓다고 해도 요 2배밖에 안 돼요. 한강 2km예요. 서울 한가운데 2km가 넘는 강이 흐른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강은 산은 산이로도 옛날에 그 산이 아니고 이제는 물은 물이로도 옛날에 그 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다 뭐 떠서 먹는 거예요? 물 떠서 먹는 거, 강물 떠서. 어쨌든 하여튼 산 때문에 우리나라는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산을 자릅니다. 나무를 잘라요. 산에 나무를 잘라요. 그러니까 북한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산이면 완전히 민둥산이야. 하늘에서 빗님이 오면은 막 폭우가 올 때는 어떻게 돼? 그대로 낙엽이 있나 나무가 있나 뿌리가 있나 어떻게 400mm가 오면 400mm 다 어디로 가요? 다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빗물만 갑니까? 뭐를 끌고 내려가요? 흙을 끌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대동강이 이렇게 깊이가 이 정도면은 자꾸 뭐가 쌓여요? 흙이 자꾸 쌓여. 그전에는 500mm가 와도 대동강이 다 황해로 물을 보내줬는데, 이거는 300mm만 와도 어떻게 돼?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의 원로 신부님이 평양에 갔다 왔는데 대동강에 이 쌓인 흙을 어떻게 퍼내나 봤더니 푸대자루 있죠? 그 삽도 나무삽, 그걸로 퍼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퍼서내? 언제 이걸 퍼서내요? 우리나라는 2006년에 평창에 물폭탄 맞았을 때 포크레인, 이 큰 거, A10이라고 이렇게 무한궤도 있는 거 있죠? 그 다음 25톤 트럭, 한 10몇 대 되고, 한 이틀이니까 다 하더라고. 근데 북한은 그 해 여름에 쌓인 거 다음에 여름에도 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식량을 보내줘야 될 게 아니라 뭘 보내줘야 돼? 포크레인이 아니고 나무. 포크레인을 보내주면 기름이 있어야지 포크레인을 쓰지. 기름도 없는데 어떻게 포크레인을 써요? 옥수수 0.3%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옥수수는 대부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옥수수 먹어요. 강원도 찐 옥수수. 그렇죠? 그 외에 옥수수 뭐 전분 만들고 사료 만들고 다 수입이에요. 더욱이 이번부터 유전자 조작이 들어오기 시작해. 유전자 조작이. 저는 그래서 횟집에 가갖고 옥수수 이렇게 돌판에, 아니 그게 무슨 옥수수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돌판에 얹어 나와? 절대 안 먹습니다. 네, 강원도 사는 사람은 절대 안 먹습니다. 제가 한번 횟집에서 잠깐 그 회를 먹다가 식당 뒤쪽에 가봤어요. 깡통이 다 캘리포니아 산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물에다 담아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내놓고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게 없어요. 식탁이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된장, 간장이 콩 여기. 콩이 이제 10%인데 여러분들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적인 상표를 가지고 나온 거 원료를 한번 보세요. 다 호주산, 미국산이에요. 콩이. 네. 콩은 근데 여러분들 핵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핵콩으로 띄워야지 된장 맛이 제대로 나고 고추장 맛이 제대로 나는 거예요. 핵콩이 아니고 콩이 2년이 넘어가면요 삶아도 불질 않아요. 삶아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제가 청국장 띄워 먹는데 띄워서 먹는다고 요새 건강에 좋다고. 근데 청국장이 안 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국산이라고 샀는데 잘못 산 거죠. 그리고 핵콩이라고 샀는데 잘못 산 거죠. 이게 국산 콩을 삶으면 한 5배 정도 불어요. 5배 정도. 그래갖고 그걸 으깨면은 그 메주도 잘 되고
청국장도 잘 뜨는 건데 수입은요 삶아도 불질 않아요.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꽤 있으니까 많이 삶아보죠. 저는 1년에 뭐 한 100가마, 200가마 정도 콩을 삶는데 우리 동네 평창 콩은 또 약간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게 좋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평창 이쪽 횡성 이쪽 콩이 참 좋은 거예요. 그걸로 삶아보면요 이게 콩 삶아갖고 먹으면요 정말로 달아요. 그렇게 좋아요. 근데 우리 거 다 포기하고 다 수입해서 먹는 거예요. 다 수입해서.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사는 게 우리 지금 서울교구에도 우리 농산물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 해갖고 명동에도 그 매장이 있고 본당마다 매장 있죠? 그거 사는 게 여러분들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이제 우리가 우리 거를 포기하잖아요? 이제 석유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식량 주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여러분 소고기 개방하면서 자존심 무지 상하지 않아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 아니 뭐 이제 내장, 뼈 이런 거 다 자기네들 안 먹는 거 꼬리 이런 걸 다 우리한테 보낸다는 거야. 자존심이 상해. 이게 주권의 문제. 그래서 뭐 사 먹고 안 사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주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사는 거 이게 주부들이 할 일이야. 근데 싸다고 어떻게 해? 전부 다 수입으로 우리 농산물이 조금 비싸다. 비싸게 뭐가 비싸? 여러분들 1년에 쌀 몇 가마 먹어요? 3가마면 밥만 먹는 집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1가마에서 1가마 반 정도 먹어. 80kg 1가. 네, 2가마 먹는 집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2가마라고 칩시다. 그럼 쌀 1가마에 15만 원 정도 하죠? 그러면은 2가마면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유기농 쌀은 24만 원이에요. 자, 1년 내내 제일 중요한 밥을 먹는데 유기농 쌀 24만 원 그게 아까워서 그 유기농 쌀을 안 사고 3만 원, 4만 원짜리 하는 이 수입 쌀을 먹는다. 이게 머리가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1년에 한두 가마인데. 그리고 그걸 유기농을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 땅도 보존되고,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살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애들 학원비는 30만원, 40만원 퍽퍽퍽 쓸데없는 거, 정말로 쓸데없는 거, 그걸 하면서, 가장 중요한 먹는 거는 이게 15만원, 24만원 아깝다고, 그것도 5만원, 6만원 수입을 먹는다. 이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의식이 깨야 돼? 주부들 의식이 깨야 된다. 주부들 의식이.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된장을 담그려고 우리 콩을 사러 다니는데 영월, 정산, 평창 다 다니는데 50가마를 못 샀어요. 그만큼 우리 콩이 없는 거예요. 다 수입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거라고 알고 먹는 것들도 우리 게 아닌 게 많아요. 특별히 소고기 20%야. 우리 평창에 이제 갈비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녁 7시, 8시 가면은요, 뭐라 그래? 신부님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갈비집에 갈비가 다 떨어지고. 우리는 경매를 받는데요. 평창 한우를. 그래갖고 떨어지는 날이 있는 거야. 근데 도시에 나와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고깃집에서 그 늦은 시간까지 그 한우 고기라고 다 먹는 거 보면 신기해요. 80%가 수입이에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면 95%, 5%대로 떨어져요. 5%대로. 그러니 정말로 우리 한우, 소고기,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제 먹고 살만해갖고 쇠고기 좀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 우리 고기가 하나도 없으니 참 문제죠. 그러니까 싸다고 두려운다.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1억짜리 소를 이제 생산해냈다고.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억짜리 소고기 먹으려면 얼마 들고 나가야지 4인 가족이 먹어요? 150만 원 들고 나가야지 먹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지. 1억짜리 고기는. 아니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고기를 먹든지. 제일 좋은 건 뭐야? 우리 한우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 한우뿐만 아니라 모든 걸 우리 거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식량 자급률이 100%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요, 다 사막이에요. 근데 요르단강에만 거의 식량을 농사를 져요. 그런데도 그 열악한 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100%예요. 기부추를 형성해갖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절대적으로 느낀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컴퓨터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해? 식량으로 생각해.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컴퓨터 깨물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식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지에 아파트를 안 짓습니다. 평지에. 그래갖고 사람들이 물어봐. 왜 당신들은 평지 아파트 안 짓고 다 언덕에 짓느냐? 저 평지는 우리 식량 나올 거의 터전이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평지만 보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정말로. 평지. 그러니까 식량에 대한 정책의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다 먹으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IMF 터졌을 때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돼지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망했어요. 왜? 사료가 폭등하잖아요. 다 수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량은 외부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33개 나라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필리핀이 우리나라처럼 식량을 포기합니다. 올해 필리핀 먹을 걸 50만 톤을 못 샀다는 거예요. 그럼 150만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제 쌀값이 지금 15만 원, 7만 원, 8만 원 하던 게 쌀값이 석유값처럼 30만 원, 40만 원,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자, 식량 문제는 왜 우리가 위험하냐? 우선 첫 번째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식량 문제는 위험해요. 지금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캐나다하고 호주예요. 호주가 식량 수출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5년 동안 가물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갖고 호주가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세계가 지금 고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얀마 이번에 쳤죠? 거기 곡창지대. 작년에는 사이클론 시드로라고 있어요. 방글라데시 쳤죠? 방글라데시도 쌀 생산을 엄청나게 하는 데거든요. 거기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식량값은 앞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뛰면 뛰었지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다른 나라의 석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듯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식량. 밀값도 지금 뛰었죠. 옥수수 값도 뛰었죠. 콩값도 뛰었죠. 더욱이 이 중국하고 인도가 문제예요. 중국하고 인도가 그동안은, 중국은 내륙지방은 그동안 두 끼밖에 안 먹었대요. 배가 고파갖고. 먹을 게 없어갖고. 근데 경제가 나아지면서 세 끼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3억이 두 끼 먹다가 세 끼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은 지금 1년에 5천만 톤을 수입을 합니다. 5천만 톤이면 얼마냐면 1억 5천만 명 먹을 걸 수입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 자국에 있는 식량 수출 안 합니다. 다 못하게 하잖아요. 베트남도 자국에 있는 쌀 수출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게 해요. 그럼 우리는 다 수입해 와야 되는데 뛸 수밖에 없어. 아니, 석유값도 비싸갖고 지금 국가 경제가 휘청휘청 하는데 식량까지 우리가 들여온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지구온난화. 이 참 문제죠. 우리가 만들어낸 거, 인간이. 그 다음에 이 지구온난화로 뭐가 이제 문제냐? 이거는 2004년 미국 국방보고서 얘기예요. 이 농사를 강에 의지해서 짓잖아요. 그렇죠? 물에 의지해서. 물론 하늘에서 빗님이 제때제때 내려주면 딱 좋으시겠는데 내륙지방은 빗님을 안 내려주시고 해안지방은 빗님을 너무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계속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해안지방도 힘들고 내륙지방도 동시에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먹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지구가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는 북한이고, 근데 이게 이제 자기네 나라를 개방하면 정말 북한의 고통스러운 거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강물에 의지해서 사는데 이 강물의 근원은 우리나라는 산인데 유럽은 알프스 만년설에 의지해서 삽니다. 알프스가요 북쪽으로는 라인강이 흘러요.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흘러요. 이 네 나라를 먹여 살려요. 동쪽으로는 다뉴브강이라는 게 흘러요. 17개 나라를 먹여 살려요. 헝가리, 여러분들 체코 이런 나라 다 다뉴브강 흘러요. 남쪽으로는 포강이라고 흘러요. 이탈리아를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알프스가 유럽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농사로. 그런데 이게 노가 없어지는 거, 뜨거워지니까. 근데 2020년이면 다 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2020년이면. 그 2020년 지나고 나면 얘네들은 유럽 산 없어요. 그 독일의 그 흑림 빼고는 거의 산 없어요. 다 깎아버렸어요. 토지 대개혁을 해갖고. 그래갖고 산이 없어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유럽은. 근데 알프스가 딱 녹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먹을 게 없으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탈출하게 돼 있어요. 자, 히말라야, 인도, 파키스탄, 네팔, 티베트가 매달려 살아. 겐지스강, 인도로 흘러요. 거의 10억 명을 먹여 살려요. 근데 여기도 작년에도 막 그 히말라야 만년설이 녹아갖고 홍수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왜 홍수가 일어나요? 산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런 데는 호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막 녹아내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넘치면서 홍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2020년이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킬리만자로, 아프리카는 킬리만자로가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제가 작년에 킬리만자로에 갔다 왔는데 다 녹아 없어졌어요. 이제 만년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끄트머리 조금 남아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남아있어요. 요렇게. 제 책 그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그 환경 에세이, 거기에 제가 찍은 사진을, 킬리만자로 찍은 사진을 했는데 요만큼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지금 어떤 땅이 돼? 고통의 땅이 돼 있잖아요. 소말리아, 케냐, 이디오피아, 동북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비가 30년 동안 안 옵니다. 30년 동안 안 와갖고 애들이 너무너무 목이 마르. 그럼 어떻게? 자기 오줌을 받아 먹어요. 너무너무 목이 마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너무 좋은 여건에서 살아갖고 지구가 얼마나 병들고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조금만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요. 얼마나 지구는 지금 이게 거의 정말 생명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대한민국에 살아갖고 그것도 나무 만년설에 의지 안 하고 어디 의지하고 살아? 나무에 사는데 나무가 어떻게? 울창하단 말이야. 정말로 감사한 거죠.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중국은 텐산 산맥이라고 있어요. 텐산. 거기에 3억 명이 매달려 살아요. 그 다음 이 미국, 캐나다는 로키 산맥이 있어요. 남미는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20년이면 지구가 뜨거워져서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2020년이면 다 녹아 없어지면 이때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2004년 미국 국방보고서 내용이에요. 아니, 환경 난민들이 생기면은, 우리나라로 막 밀고 올 거 아니야. 산 많은. 그 우리나라 어떻게 다 그냥 당해요? 그러니까, 일본, 대만,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핵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국방보고서 얘기예요. 그만큼 2020년 몇 년 남은 거예요? 12년 남은 거예요. 땅 살라고 그러지 말고, 아파트 더 넓은 거 살라고 그러지 말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지금 있는 집에서 애 학원 보내지 말고, 지금 있는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쌀 한 가마 꼭 비치해 두고. 제가 요즘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에 쌀 한 가마 꼭 해둬라. 왜냐하면 이게 미얀마나 이번에 이 수촨성인가 여기 모든 질서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유통 질서 다 무너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슈퍼 태풍이 왔다. 슈퍼 태풍이 왔고 서해안으로 재수없이 밀고 들어왔고 서울을 쳤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통 질서 무너지면은 얼마나 먹을 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막 유통 질서가 무너졌어. 그럼 집에 여러분들 얼마나 먹을 거 있을 것 같아? 며칠? 한 달이나 하는 집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2주 이상 넘기는 집이 없어요. 2주 이상. 그러니까 쌀 한 가마씩 오늘 집에 가고 한 가마씩 다 사다가 놔둬요. 그리고 고추장, 된장 이렇게 좀 사놓고, 그래갖고
갑자기 유통질서 무너졌을 때 어떻게? 밥 줘서 고추장 비벼 먹고, 전심 땐 된장 비벼 먹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저 산에 있는 저수량이 180억 톤이에요. 180억 톤이라고 하면 팔당댐 아시죠? 팔당댐이 저수량이 정확하게 2억 7,5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팔당댐 몇 개가 있는 거야? 60개가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는 거예요. 2020년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에너지만 좀 절약하고 식량만 우리가 확보되면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예요. 국민들 성실하고 물건 잘 만들고 애들 착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두 번째 식량 위기의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개발이에요. 이게 세계가 경제개발을 하면은 참 좋아야 되는데, 이게 경제개발을 하는 바람에 인도나 중국이 농업을 포기하고 공업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식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여튼 인도하고 중국 제일 머리 아픈 나라예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뉴델리가 있고 올델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굉장히 한동안 무시했죠. 못 사는 나라라고. 근데 지금 무섭게 지금 하고, 지난번에 성화할 때 데모하는 거 봐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 더 무서운 나라는 인도예요. 인도는요, 영어를 써요. 그리고 인도가요, 학부열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 뉴델리 가보면은요, 우리나라 테헤란보다 훨씬 더 나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게 또 우리나라는 지금 인도한테 벌써 밀렸어요. 경제 규모에서 벌써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3위로 밀려났어, 인도 때문에. 인도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얘네들이 안 먹다가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경제개발 때문에 이게 식량의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석유값 폭등 때문입니다. 석유값이 폭등하니까 바이오 에너지를 써요. 바이오 에너지. 옥수수에서 기름을 추출해갖고, 콩에서 기름을 추출해갖고 쓰니까 옥수수값하고 콩값이 뛰어야 안 뛰어요?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개발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석유값이 떨어질 리도 없어요. 물론 떨어지겠죠. 한 번은 떨어질 거예요. 뭐 이렇게 피크를 찍었다가 그게 $200면 안 되고, 제 바람은 한 130, 1달러에서 딱 찍고 떨어지면은 우리나라가 괜찮은데, 만약에 150달러까지 올라가면은 이거 정말로 보통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구가 너무 많아. 지금 인구가 69억 명이에요. 69억 명. 아니, 지구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몇 명이에요? 2억 5천만 명에서 지구 전체. 예수님 태어났을 때 5억 명 되는데 1650년에 5억 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10억 명이 되는데 1850년에 10억 명이 됩니다. 25억 명이 되는데 1950년에 20억 명이 돼요. 그런데 40억 명이 되는 데는 1980년에 40억 명이 돼요. 30년 만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인구가 많은 거예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지구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올해 쌀값 뛰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왜 쌀값이 뛰기로 약속이 돼 있었느냐면 2007년을 정점으로 해서 곡물 생산이 떨어집니다. 2010년에 가서는 쌀 생산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무려 1억 500만 톤이 줄어들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억 500만 톤이면 3억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2010년에 가면.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쌀이 남아 돌았었어요. 사실은. 2008년부터 쌀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010년에 가면 3억 톤이 모자란다면은 앞으로 우리 쌀값이 뛸 것 같아요, 안 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FTA 미국이랑
체결해갖고 시장을 열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식량은요, 이거는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권.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사먹는 거는 뭐 하는 거야?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그냥 사먹는 게 아니고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지. 내가 독립투사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사먹어야 돼. 조금 비싸더라도. 아,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애들 학원만 안 보내면 다 됩니다. 네. 우리나라 애들 학원으로 내보내는 돈 너무너무 많아요. 네. 학원으로만 안 내보내면 그 돈 비싼 거 사먹으면 우리 농촌 정말로 살기 좋고 여러분들도 살기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어요. 2020년에 갖고 경쟁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 대한민국. 왜? 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게 현신규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이분이요, 장영실 뭐 옛날에 우리 역사 전체 1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산에 나무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아주 투신을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곳곳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산림 녹화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나라예요. 1500년 동안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의 나무를 다 자릅니다. 근데 48년에 독립을 하고 산의 나무를 엄청나게 심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와봐갖고 이 나라를 왜 날 불렀느냐, 이렇게 여건이 좋은 나라를.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완전히 녹화가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림을 심을 수가 있어요. 처음엔 어떻게? 막 심어야 돼요. 처음부터 경제림이 자랍니까? 흙이 건강하지 않은데. 지금은 30년 동안 썩어갖고 그 휴믹이라고 그래. 부엽토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갖고 이제는 경제림을 심어도 이제는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산에 관심이 많아서 해가 가면 갈수록 나무는 커져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해가 가면 갈수록 나무가 커지니까. 2020년에는 제일 경쟁력 있는 나라. 이 만년설이 다 녹아갖고 다른 애들 농사 못 져도 우리나라는 산에 180억 톤. 야, 이거 뭐 우리가 1년에 얼마를 써요? 320억 톤을 써요. 320억 톤을 써요. 근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산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안데스 산맥에 큰 호수가 3억 톤이야. 팔탕댐만한 건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호수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이게 얼음으로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더워갖고 이게 뚫린 거예요. 녹아갖고.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정말로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북한이 산림의 30%를 훼손해갖고 지금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마존도 지금 30%가 훼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죠. 자,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에너지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절약해야 돼요. 절약해야 돼. 에너지 절약해야 돼. 지금 사당동 깜깜해야 돼요. 명동 밤에 깜깜해야 돼. 네. 다 뭐해? 그 시간에 다 집에 들어가갖고 가족이랑 대화하고 텔레비도 안 보고 이야기하고 책 읽고. 자, 에너지 문제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식량 에너지가 우리가 27%밖에 자급률이 안 돼요. 이거 5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노력도 잘하고 국민들 똑똑하고 산에 나무 많고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돼요. 근데 국민들이 다른 데 너무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어. 땅값, 애 학원, 이게 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석유와 식량이에요. 석유는 우리가 절약하는 수밖에 없고 식량은 자급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음식 쓰레기 1년에 17조 날리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신다면은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고 행복한 나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